보일러실에서 올라오는 둔탁한 진동이 복도 끝까지 번져왔다. 윤혜진은 한도균 이사장의 서재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벽시계의 짧은 바늘이 10일을 지나 7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정확히 12시 7분. 며칠 전 도균 이사장이 남긴 말이 귓속에서 다시 살아났다. 그때 이사장의 눈동자는 평소보다 또렷했고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혜진아, 탁상시계. 12시 7분에 자개 상자를. 그 짧은 말을 남기고 이사장은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혜진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50년 가까이 이 재단에서 일해온 그녀의 직감이 무언가 중대한 메시지라고 속삭였다. 복도 저편 회의실에서 낮은 목소리들이 새어나왔다. 한태석의 차분한 어조, 한민주의 날카로운 논조, 그리고 한도연의 빠른 말투가 섞여 있었다. 혜진은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 했지만 몇 개의 단어들이 저절로 들려왔다. 성년후견, 오늘 안에, 날인. 가슴이 철렁했다. 지난주부터 자녀들의 방문이 잦아졌고 이사장 주변에 낯선 긴장감이 감돌았다. 특히 어제 저녁 민주 변호사가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왔을 때 이사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혜진은 놓치지 않았다. 서재 문고리를 돌렸다. 다행히 잠겨있지 않았다. 문이 열리자 익숙한 책 냄새와 함께 탁상시계의 은은한 째깍거림이 들려왔다. 시계 옆에 작은 램프가 미약하게 빛나고 있었다. 12시 7분. 혜진은 시계 주변을 살폈다. 평소와 다른 점은 없어 보였다. 하지만 이사장의 말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 그는 무언가를 숨겨두었고 혜진에게 그것을 찾으라고 했다. 책장을 천천히 훑었다. 두꺼운 미술사 책들, 공연 프로그램북들, 재단 관련 서류철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다. 그런데 책장 뒤쪽, 벽과 맞닿은 부분에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손으로 만져보니 나무 패널이 미세하게 움푹 들어가 있었다. 시계를 다시 확인했다. 여전히 12시 7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시계바늘이 그 자리에서 멈춰 있었다. 이상했다. 이 시계는 분명히 작동하고 있었는데 그때 희미한 기계음과 함께 패널이 옆으로 밀려났다. 작은 공간이 드러났고 그 안에는 작게 장식이 박힌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다. 손이 떨렸다. 상자를 꺼내 조심스럽게 열어보았다. 안에는 소형 녹음기 하나와 깔끔하게 접힌 문서 한 묶음이 들어 있었다. 문서 첫 장의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한도균 사회신탁 설정 및 재단 자산 이관동의서. 심장이 빨라졌다. 이것이 바로 자녀들이 찾고 있던 것이었다. 아니, 정확히는 자녀들이 없애려고 하는 것이었다. 복도에서 구두굽 소리가 들려왔다. 한태석의 걸음소리였다. 혜진은 재빨리 상자를 작업복 주머니 깊숙이 밀어넣고 패널을 원래대로 밀어 닫았다. 탁상시계는 여전히 12시 7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오자 태석이 모퉁이를 돌아 나타났다. 그의 얼굴에는 예의 바른 미소가 떠 있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혜진 씨, 이 시간에 아버지 방에서 뭘 하셨어요? 시계 소리가 이상해서 확인하러 왔어요. 보일러 진동 때문에 시계가 멈춰 있더라고요. 태석은 서재문을 들여다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 보니 시계가 12시 7분에 멈춰 있네요. 수리업체에 연락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석이 돌아서자 혜진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주머니 속 상자의 모서리가 손바닥에 닿았다. 무겁지 않은 상자였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의 무게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웠다. 회의실 쪽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려왔다. 형, 어떻게 됐어요? 아무것도 없었어. 그냥 관리인이 시계 점검하러 온 거였어. 다행이네요. 그럼 내일 아침에 서류 정리하고. 혜진은 더 이상 듣지 않았다. 휴대폰을 꺼내 박소영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비 보일러실로 내려와. 서북쪽 비상문이 살아있어.
보내기 버튼을 누르고 나서 혜진은 길게 숨을 내쉬었다. 수십 년간 이 재단을 지켜온 그녀였지만 오늘 밤처럼 중대한 순간은 없었다. 단순한 숙소 관리인이 아니라 도균. 이사장이 마지막으로 맡긴 열쇠를 받은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었다. 복도의 형광등이 하나씩 꺼져가고 있었다. 밤의 정적이 숙소를 감쌀수록 혜진의 결심은 더욱 선명해졌다. 자녀들이 성년후견이라는 명목으로 이사장을 조종하고 재단을 해체하려 한다면 그녀는 그것을 막아야 했다. 이사장이 평생에 걸쳐 일궈온 이 재단이, 그리고 수많은 젊은 예술가들의 꿈이 담긴 이 공간이 몇 장의 서류로 사라지게 둘 수는 없었다. 주머니 속에서 상자를 꺼내 다시 한번 확인했다. 녹음기에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다. 이미 녹음이 되어 있다는 뜻이었다. 이사장이 무엇을 남겨놓았는지 그 내용이 궁금했지만 지금은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것이 우선이었다. 계단을 내려가며 혜진은 50년 전을 떠올렸다. 20살의 그녀가 처음 이 재단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고균 이사장은 30대의 젊은 사업가였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녀는 이 사람의 꿈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봤다. 예술에 대한 순수한 열정, 젊은 재능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려는 진심, 그리고 사리사욕 없이 사회에 기여하려는 의지. 그 모든 것이 지금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놓여 있었다. 비위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소영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젊은 큐레이터의 얼굴에는 긴장과 결의가 동시에 떠 있었다. 팀장님, 무슨 일이에요? 혜진은 상자를 꺼내 보였다. 이사장님이 남겨주신 마지막 메시지야.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여기 있어. 소영의 눈이 커졌다. 그럼 정말로? 응. 오늘 밤이 아니면 늦어. 이들이 내일 아침이면 모든 걸 끝낼 거야. 두 사람은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보일러의 낮은 진동 소리가 마치 심장박동처럼 규칙적으로 울렸다. 혜진은 자신들이 단순히 문서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평생에 걸친 꿈과 수많은 사람들의 미래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진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박소영이 계단을 뛰어내려왔다. 그녀의 숨소리가 거칠었지만 발걸음은 조심스러웠다. 혜진은 보일러실 구석에서 두 개의 파이프가 만나는 지점을 확인했다. 진동이 가장 심한 곳이었다. 30분마다 한 번씩 경비가 순찰을 돌고 그때마다 이 진동 소리가 발소리를 완전히 감춰준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시계를 확인했다. 다음 순찰까지 23분. 문서를 나눠서 가져가자. 혜진은 상자에서 녹음기를 꺼냈다. 작지만 묵직했다. 소영의 크로스백을 살펴보니 안쪽에 박음질로 된 작은 주머니가 있었다. 평소엔 립스틱이나 동전을 넣는 공간이지만 녹음기를 넣기엔 충분했다. 여기에 넣어. 절대 꺼내지 마. 신탁서는 접어서 혜진의 작업복 등 쪽에 붙인 얇은 지퍼 포켓에 넣었다. 작업복을 주문할 때 개인적으로 추가한 주머니였다. 청소용품의 작은 부속들을 넣기 위해 만든 것이었는데 오늘은 이런 용도로 쓰게 될 줄은 몰랐다. 음악당으로 가는 지하 연결 통로를 이용하기로 했다. 지상으로 나가면 CCTV에 찍히고 정문 쪽은 경비실에서 한눈에 보인다. 하지만 지하 통로는 다르다. 오래된 건물의 특성상 여러 건물이 지하에서 연결되어 있었고 그 길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두 사람은 비상 조명을 피해 벽을 따라 움직였다. 혜진의 손끝이 벽의 질감을 읽었다. 50년 동안 이 건물의 모든 구석을 청소하고 수리하며 익힌 감각이었다.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하 통로 입구에 도착하자 예상치 못한 문제가 있었다. 자기식 출입 미더기가 새로 설치되어 있었다. 며칠 전 교체 작업을 했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직접 보니 생각보다 첨단 장비였다. 카드키는 관리팀장에게만 있고 지금 이 상황에서 그에게 연락할 수는 없었다. 혜진은 리더기를 자세히 살펴봤다.
설치가 완전하지 않은 것 같았다. 하우징 아래쪽에 기존 장비의 배선이 아직 남아 있었고 보조 패널의 수동 릴리스 홈이 보였다. 오래된 건물에 새 장비를 설치할 때 종종 생기는 일이었다. 완전히 교체하지 못하고 기존 시스템의 일부가 남게 되는 것이다. 연장거리에서 얇은 스패너를 꺼냈다. 드라이버가 더 좋겠지만 없었다. 손목에 힘을 주어 천천히 비틀었다. 금속이 맞닿는 소리가 날까봐 조심스러웠다. 몇 번의 시도 끝에 딸깍 소리와 함께 리더기 하우징이 들렸고 자력이 해제되었다. 문이 열렸다. 그 순간 멀리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경비 순찰 시간보다 빨랐다. 혜진은 귀를 기울였다. 한 명이 아니었다. 2명, 아니 3명의 발소리였다. 태석 씨 목소리야. 소영을 뒤로 밀어넣고 문을 살짝 닫았다. 틈새로 복도를 내려다보니 태석과 경비 한 명이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태석의 얼굴은 평소보다 굳어 있었다. 그때 소영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짧은 진동이었지만 고연지하에서는 번개처럼 크게 들렸다. 소영이 창백한 얼굴로 입술을 깨물었다. 혜진은 재빨리 소영의 손에서 휴대폰을 빼앗아 디상 스피커 배선 뒤에 끼워 넣었다. 그리고 문을 완전히 닫았다. 어둠이 두 사람을 감쌌다. 발소리가 문 바로 앞에서 멈췄다. 심장 소리가 귓속에서 쿵쾅거렸다. 태석이 뭔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명확하지 않았다. 경비가 문고리를 잡는 소리, 살짝 흔드는 소리가 났다. 하지만 문은 다시 닫혀 있었다. 그때 위층에서 호출벨이 울렸다. 다른 일이 생긴 모양이었다. 발소리가 멀어졌다. 태석과 경비가 위층으로 올라가는 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한동안 숨을 고르지 못했다. 혜진은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다. 50년 동안 이 건물에서 일하며 이런 긴장감을 느껴본 적은 없었다. 조용한 가운데 소영이 몸을 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혜진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괜찮아. 우리가 움직이면 진실이 움직여. 소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의지가 느껴졌다. 문을 다시 조심스럽게 열었다. 복도는 조용했다. 두 사람은 지하 통로로 들어갔다. 통로는 생각보다 넓었지만 천장이 낮았다. 오래된 콘크리트 냄새와 약간의 곰팡이 냄새가 섞여 있었다. 혜진은 이 통로를 몇 번 지나본 적이 있었다. 주로 겨울철에 난방 배관 점검을 할 때 사용했던 길이었다. 중간중간 배관과 전선들이 지나가고 있어서 머리를 숙이고 걸어야 했다. 통로 중간쯤에 작은 환기구가 있었다. 거기서 잠시 쉬며 상황을 정리했다. 음악당까지는 아직 절반 정도 남았다. 그곳에 도착하면 녹음기를 재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도균 이사장이 무엇을 남겨놓았는지, 그것이 자녀들의 계획을 막을 수 있는 결정적 증거인지 확인해야 했다. 환기구를 통해 새어 들어오는 찬 공기가 얼굴에 닿았다. 지상에서는 여전히 바람이 불고 있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혜진에게는 이 밤이 끝나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이 많았다. 소영이 작은 소리로 물었다. 정말 이 사장님이 이 모든 걸 미리 준비하신 걸까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은 자식들을 누구보다 잘 아셨어. 언젠가 이런 일이 생길 거라는 걸 예상하고 계셨던 거야. 실제로 지난 몇 달 동안 도균 이사장의 행동에는 이상한 점들이 많았다. 평소보다 서재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고 혼자 뭔가를 적거나 녹음하는 모습을 종종 봤다. 치매 증상이 심해지면서 기억력은 떨어졌지만 중요한 순간에는 놀라울 정도로 명료했다. 특히 자녀들이 방문할 때마다 이사장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을 혜진은 놓치지 않았다. 가족에 대한 실망과 걱정, 그리고 무력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그의 얼굴에 드러났다. 아마 그분은 이미 모든 걸 알고 계셨을 거야. 혜진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자녀들이 성년후견을 이용해서 재단을 해체하려 한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의지는 완전히 무시될 것이라는 것을 말이다. 통로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음악당 지하로 연결되는 문이었다. 이 문은 오래되었지만 관리가 잘 되어 있었다. 음악당 측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했기 때문이다. 문을 열자 음악당 특유의 잔향이 느껴졌다. 비어있는 공간이지만 여전히 음악의 기운이 남아있는 것 같았다. 혜진은 이 느낌을 좋아했다. 예술이 살아 숨쉬는 공간의 특별한 기운 말이다. 리허설실로 향했다. 그곳은 방음이 완벽하고 외부와 차단되어 있어서 안전하게 녹음기를 재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만약 누군가 쫓아온다면 무대 쪽으로 도망갈 수 있는 여러 경로가 있었다. 복도를 걸으며 혜진은 30년 전을 떠올렸다. 이 음악당이 처음 지어졌을 때 그녀는 준공 검사에 참여했었다. 건물의 구조와 비상구 그리고 숨겨진 통로들을 모두 파악했던 기억이 있었다. 그때 쌓은 지식이 오늘 밤 큰 도움이 되고 있었다. 리허설실 문 앞에 도착했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혜진은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었다. 관리 업무상 모든 공간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것이다.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다. 소영이 뒤따라 들어왔다. 방음이 잘 된 공간에서는 바깥의 모든 소리가 차단되었다.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았다. 이제 녹음기를 재생해 볼 시간이었다. 도균 이사장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들을 시간이었다. 리허설실의 두꺼운 문이 닫히자 완전한 정적이 찾아왔다. 혜진은 벽에 붙은 음향 스위치를 확인했다. 방음 상태를 최대로 올렸다. 이제 바깥에서는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을 것이고 안에서 나는 소리도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을 것이다. 소영이 크로스백에서 녹음기를 꺼냈다. 작은 기계였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의 무게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웠다. 혜진의 손이 살짝 떨렸다. 50년 동안 도균 이사장을 지켜본 그녀였지만 그의 마지막 말을 듣는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일이었다. 재생 버튼을 눌렀다. 처음에는 잡음만 들렸다. 그러다가 기침 소리,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도균 이사장의 목소리였지만 평소보다 허스키하고 간헐적으로 떨렸다. 이 기록은 재단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함이다. 혜진의 가슴이 뛰었다. 이사장의 목소리는 분명했다. 치매 증상이 있을 때의 흐릿한 말투가 아니라 예전의 명료하고 단단한 목소리였다. 내 자녀들은 경영, 능력보다 욕망을 먼저 배웠다. 태석이는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파괴를 일삼고 민주는 법률이라는 도구로 진실을 왜곡하며 도연이는 숫자라는 논리로 감정을 지운다. 이사장의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다. 자식에 대한 실망과 절망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혜진은 그동안 이사장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했을지 짐작할 수 있었다. 재단 자산은 한도균 사회신탁으로 전부 이전한다. 이는 내 개인적 결정이 아니라 재단 설립 당시의 본래 취지를 되살리는 것이다. 예술 교육과 문화 발전, 그리고 사회적 약자 지원이라는 목표를 위해서다. 녹음기에서 종이 넘기는 소리가 들렸다. 이사장이 뭔가를 읽고 있는 것 같았다. 신탁 관리는 윤혜진으로 한다. 그녀는 50년 동안 이 재단과 함께했고 재단의 진정한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안다. 감독인은 외부 회계법인과 시민단체 두 곳으로 지정한다.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혜진은 자신의 이름이 나오자 몸이 굳었다. 이사장이 자신에게 이런 큰 책임을 맡겼다는 것에 놀랐고 동시에 그 무게감에 압도되었다. 만약 그들이 성년 의견을 강제할 경우 본 녹음과 신탁 원본을 즉시 외부로 공개하라. 언론, 시민단체, 그리고 관련 기관에 모두 알려라. 내 치매 진단서를 가지고 이 녹음의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것이다. 하지만 이 녹음은 의사의 인지 기능 평가를 받은 직후에 한 것이며 모든 법적 요건을 갖추었다. 이사장의 목소리가 잠시 끊어졌다. 깊게 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다.
시간표는 12시 7분이다. 그때가 시스템이 가장 느려지는 시간이고 경비 교대 시간과 겹친다. 혜진아, 내가 이 말을 듣고 있다면 이미 때가 왔다는 뜻이다. 부탁한다. 내가 평생 지켜온 이 재단을, 그리고 여기서 꿈을 키우는 젊은이들의 미래를 지켜달라. 녹음이 끝나자 정적이 찾아왔다. 혜진은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다. 이사장의 마지막 말이 가슴 깊이 박혔다. 그는 자신의 자녀들보다 재단 관리인인 혜진을 더 신뢰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그녀에게 맡겼다. 소영이 조용히 물었다. 지금 바로 외부에 공개할까요? 혜진은 고개를 저었다. 성급하게 움직이면 안 된다는 직감이 있었다. 원본을 안전하게 넘긴 뒤에 해야 해. 우린 원본주의를 지켜야 해. 실제로 법적 분쟁에서는 원본의 신빙성이 가장 중요했다. 복사본이나 녹음 파일만으로는 조작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 하지만 원본과 함께 증인이 있다면 상황이 달라진다. 혜진은 녹음기를 다시 재생해 보려고 했다. 혹시 놓친 부분이 있을까 해서였다. 그런데 그때 리허설실 문 손잡이가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다. 개인 연습실 점검입니다. 경비의 목소리였다. 평소보다 긴장한 목소리였다. 아마 태석이 지시를 내린 모양이었다. 혜진은 재빨리 주변을 살폈다. 리허설실에는 피아노와 의자, 그리고 음향 장비들만 있었다. 숨을 곳이 마땅치 않았다. 하지만 벽면을 자세히 보니 흡음판 뒤쪽에 케이블 덕트가 있었다. 음향 케이블들을 정리하기 위한 공간이었는데 작은 물건을 숨기기에는 충분했다. 눈짓으로 소영에게 신호를 보냈다. 소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녹음기를 스펀지 타일 뒤 공간에 밀어 넣었다. 혜진은 신탁서를 등쪽 포켓에서 떠내 자신이 지킨 채로 다른 출구를 찾았다. 무대 하부로 향하는 트랩도어가 보였다. 무대 장비를 올리내릴 때 사용하는 통로였다. 평소에는 잠겨 있지만 혜진은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더 커졌다. 경비가 본격적으로 문을 열려고 하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트랩도어를 열고 아래로 내려갔다. 소영이 뒤따라 내려왔다. 무대 하부는 미로 같았다. 수십 년 동안 쌓인 무대 장비와 소품들, 그리고 복잡하게 얽힌 케이블들이 거미줄처럼 늘어져 있었다. 혜진에게는 익숙한 공간이었다. 공연이 있을 때마다 이곳에서 무대를 준비하고 정리했다.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었다. 수십 년간 손으로 만지고 발로 디뎌온 공간의 기억이 몸에 배어 있었다. 오래된 조명 레일을 피해 서북 쪽으로 향했다. 거기에 배기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차고 옆문으로 연결되는 통로였다. 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경비가 리허설실로 들어간 모양이었다. 곧 녹음기를 찾기 시작할 것이다. 하지만 흡음판 뒤의 케이블 덕트는 쉽게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시간을 벌 수는 있을 것이다. 배기구에 도착했다. 오래된 환기구였지만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다. 나사를 풀고 덮개를 열었다. 좁은 통로였지만 사람이 기어갈 수는 있었다. 소영이 먼저 들어갔다. 혜진이 뒤따랐다. 좁은 공간에서 기어가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다. 차고 쪽으로 나가는 동안 혜진은 계속 생각했다. 이사장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혜진에게 맡겼다. 재단의 미래를, 그리고 젊은 예술가들의 꿈을 지켜달라고 했다. 50년 동안 단순한 관리인으로 살아온 혜진이었지만 오늘 밤은 달랐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관리인이 아니라 재단의 진정한 수호자가 되어야 했다. 배기구 끝이 보였다. 차고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하지만 진짜 어려움은 이제부터였다. 원본 문서를 안전하게 외부로 전달하고 동시에 자녀들의 계획을 막아야 했다. 혜진은 등쪽 포켓의 신탁서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 몇 장의 종이가 재단의 운명을 바꿀 것이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이제 후퇴는 없었다. 배기구를 빠져나온 두
사람은 차고 뒤편의 좁은 연문 앞에 섰다. 혜진은 이 문의 특성을 잘 알고 있었다. 10년 전 차고를 확장하면서 만든 비상문이었는데 자물쇠는 오래되었지만 이 앞 경첩이 반쯤 고장나 있어서 안쪽에서 적당한 힘을 주면 열렸다. 관리팀에서는 수리 계획에 올려놓고 있었지만 우선순위가 낮아 계속 미뤄지고 있었다. 소영이 문에 몸을 기대고 힘을 주었다. 미세한 금속 비명소리가 새어나왔다. 혜진의 심장이 뛰었다. 소리가 생각보다 컸다. 그와 동시에 주차장의 센서등이 번쩍하고 켜졌다. 차고 앞쪽에서 움직임을 감지한 것이다. 숙소 관리인. 거기서 멈춰. 멀리서 태석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튀어올랐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그들이 리허설실을 뒤진 후 이쪽으로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직접 들으니 온몸에 긴장이 돌았다. 혜진은 뒤돌지 않았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원본 문서를 안전하게 외부로 빼내는 것이었다. 그녀는 이미 결정을 내렸다. 소영아, 내가 나가. 소영의 눈이 커졌다. 당황한 표정이었다. 팀장님은요? 난 돌아가. 서재 12시 7분 로그 기록을 뽑아야 해. 혜진의 계산은 명확했다. 지금 외부로 빠져나가더라도 가져갔다는 의심만 커질 뿐이다. 오히려 그것은 자녀들에게 법적 대응의 명분을 주는 일이다. 반대로 출입카드 기록, CCTV 로그, 그리고 시설 점검 일지를 확보하면 어젯밤 강제날인 시도와 오늘 밤의 이동 동선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12시 7분의 비밀을 완전히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사장이 왜 그 시간을 콕 집어 말했는지, 그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해야 했다. 시스템이 느려진다는 것은 단순한 표현이 아닐 것이다. 분명 구체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소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저는 외부 시민단체로 가요. 원본 맡기고 기다릴게요. 혜진은 등 포켓에서 신탁서를 꺼냈다. 조심스럽게 접은 문서가 손끝에서 바스락거렸다. 이 몇 장의 종이가 재단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다. 소영의 크로스백을 확인하니 이중 바닥이 있었다. 평소에는 중요한 물건을 넣는 공간이었는데 문서를 숨기기에 적당했다. 이게 세상을 움직여. 나는 안과 밖의 증거를 잇는 고리가 될게. 신탁서를 소영의 가방에 밀어 넣으며 혜진은 자신의 역할을 다시 확인했다. 그녀는 단순히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결정적 증거를 확보해야 했다. 그래야 외부로 나간 원본 문서와 연결되어 완전한 그림이 만들어진다.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몇 초였지만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혜진은 몸을 틀어차고 기둥 뒤로 숨었다.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큰 움직임을 만들었다. 공구함을 발로 차서 소리를 냈다. 태석과 경비는 본능적으로 그 소리를 쫓아갔다. 사람은 보통 큰 움직임과 소리에 먼저 반응한다는 것을 혜진은 알고 있었다. 그 사이 소영은 옆문으로 조용히 빠져나갔다. 차고의 끝에서 혜진은 잠시 숨을 골랐다. 페인트와 기름, 냄새가 섞인 공기가 코끝을 찔렀다. 이곳은 그녀에게도 익숙한 공간이었다. 겨울철마다 제설 장비를 정비하고 여름철에는 에어컨 실외기를 점검했던 곳이었다. 창고 문을 열고 서브룸으로 들어갔다. CCTV, MVR이 있는 곳이었다. 여기서 모든 영상 기록을 관리했다. 하지만 문제는 비밀번호였다. 관리팀장만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아낼 것인가. 혜진은 관리팀장의 습관을 떠올려 보았다. 그는 체계적이고 규칙적인 사람이었다. 비밀번호도 아무렇게나 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벽에 붙은 달력과 점검표를 살펴보았다. 여러 낙서와 메모가 적혀 있었다. 장비, 납품일이 5월 3일로 적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점검 시각이 1800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관리팀장은 이런 중요한 날짜와 시간을 조합해서 비밀번호를 만드는 습관이 있었다. 0503-1800. 키패드에 숫자를 입력했다. 삑 소리와 함께
녹색 등이 켜졌다. 맞았다. USB를 꽂고 로그 파일을 복사하기 시작했다. 출입 기록, 카드 사용, 내역, CCTV 타임스탬프 등 오늘 밤에 모든 기록이 다운로드 되었다. 이 자료들은 자녀들의 강제날인 시도와 혜진의 정당한 대응을 증명하는 객관적 증거가 될 것이다. 복사가 거의 끝날 때쯤 뒤에서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가 들렸다. 관리인 주제에 선 넘었어. 태석이었다. 혜진은 USB를 재빨리 뽑아 작업복 장갑 속에 숨겼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렸다. 태석의 얼굴에는 분노와 당황이 섞여 있었다. 혜진은 눈을 들지 않았다. 50년 동안 이 자리에서 일해온 관리인의 모습을 유지했다. 하지만 그녀의 다음 말은 태석의 예상을 벗어났다. 일지도 챙겼지? 내가 아버지 손목을 잡던 시각. 태석의 눈이 흔들렸다. 혜진이 무엇을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강제로 날인을 받으려 했던 그 순간 CCTV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말이다. 뭘 안다고? 시계가 12시 7분에 멈춘 이유도 알고 있어. 그때 시스템 백업이 돌아가면서 모든 기록이 저장되거든. 내가 아버지를 괴롭힌 모든 순간이 다 남아있어. 실제로 혜진은 시스템 관리 업무도 담당했기 때문에 백업 스케줄을 알고 있었다. 매일 밤 12시 7분에 자동 백업이 실행되면서 시스템이 잠시 느려졌다. 이사장이 그 시간을 언급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태석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그는 혜진이 단순한 관리인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그녀는 이 재단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당신이 뭘 가져갔든 소용없어. 아버지는 이미 치매 진단을 받으셨고 법적으로 무능력자야. 혜진은 고개를 들어 태석을 똑바로 바라봤다. 치매 진단받기 전에 녹음한 거라면? 태석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리고 의사의 인지 기능 평가서와 함께 법무법인에 맡겨둔 거라면? 이것은 혜진의 추측이었지만 이사장의 치밀함을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 태석의 반응을 보니 적중한 것 같았다. 관리인 따위가 관리인이야. 50년 동안 이 재단을 지켜온. 그리고 이사장님이 마지막으로 신뢰한 사람이기도 하고. 혜진은 태석을 지나쳐 문 쪽으로 걸었다. 태석이 팔을 뻗어막으려 했지만 혜진은 이미 문을 열고 나갔다. 복도에서 혜진은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확인했다. 소영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시민단체와 회계법인에 연락했고 내일 아침 공개 검증 절차 진행합니다. 혜진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이제 절반은 성공한 셈이었다. 원본 문서는 안전하게 외부로 나갔고 객관적 증거 자료도 확보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일 아침까지 자녀들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었다. 혜진은 이사장의 방으로 향했다.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다. 12시 7분의 진정한 의미를 말이다. 이사장의 서재에 다시 들어서자 탁상시계는 여전히 12시 7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혜진은 알고 있었다. 그 시간이 단순히 시계가 멈춘 시간이 아니라 시스템 백업이 실행되는 시간이라는 것을 말이다. 그리고 그 시간에 이사장이 준비한 모든 것들이 작동한다는 것을 말이다. 혜진은 시계 옆에 작은 메모를 발견했다. 이사장의 필체로 쓰인 짧은 글귀였다. 혜진아, 고마웠다. 이제는 내가 이곳의 진짜 주인이다. 눈물이 핑 돌았다. 50년 동안 함께한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다. 이사장과 함께 이 재단을 일궈온 모든 순간들이 말이다. 이제 그 무게를 혼자 짊어져야 했다. 하지만 혜진은 준비가 되어 있었다. 50년 동안 준비해온 일이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혜진에게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날 정오, 혜진은 재단 로비에 서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는지 마지막으로 점검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오히려 정신은 더욱 맑았다. 50년 동안 이런 순간을 위해 준비해온 것 같았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먼저 도착했다. 시민사회에서 활동해온 중년 여성과 젊은 변호사, 그리고 사회복지 전문가가 함께 왔다. 이어서 회계법인 관계자도 나타났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공인회계사와 법무팀 직원이었다. 박소영이 봉인 스티커가 붙은 크로스백을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올렸다. 밤새 시민단체 사무실에서 보관하며 철저하게 봉인 절차를 거친 것이었다. 혜진은 그 모습을 보며 안도했다. 원본 문서가 무사히 지켜졌다. 회계법인 관계자가 봉인을 확인하고 스티커를 제거했다. 가방이 열리자 집은 신탁서 원본이 드러났다. 여러 명의 시선이 그 문서에 집중되었다. 혜진은 그 순간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꼈다. 테이블 맞은편에 앉은 자녀들의 표정은 복잡했다. 태석은 여전히 냉정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눈가의 떨림을 숨기지 못했다. 민주는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고 도연은 계속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혜진은 자신이 준비한 자료를 꺼냈다. USB와 시설 점검 일지, 경비 교대표 사본이었다. 모든 것이 타임스탬프와 함께 정리되어 있었다. 전날 밤 회의실에서의 날인 강요 장면, 지하 추격 동선, 그리고 서재 접근 기록까지 말이다. 어제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의 모든 기록입니다. 혜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분했다. 50년 동안 쌓아온 경험과 신뢰가 그 말에 실려 있었다. 시민단체 변호사가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CCTV 화면에는 자녀들이 이사장 주위에서 서류를 들이밀고 손목을 잡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시간대별로 정리된 로그는 그들의 동선을 정확하게 추적했다. 회계법인 관계자가 신탁서를 꼼꼼히 살펴보았다. 법적 요건을 갖춘 정식 문서였다. 이사장의 서명과 날인, 그리고 공증까지 완벽했다. 작성 일자를 보니 치매 진단 이전이었다. 문서에 하자는 없습니다. 모든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요. 그때 소영이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리허설실에서 회수해온 것이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왔다. 재생 버튼이 눌리자 도균 이사장의 목소리가 로비를 채웠다. 평소보다 허스키하지만 분명한 목소리였다. 재단은 누구에게인 금고가 아니다. 그 한마디가 공간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자녀들에게 향했다. 이사장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다. 내 자녀들은 경영, 능력보다 욕망을 먼저 배웠다. 이 재단은 예술과 문화,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것이다. 개인의 이익을 위한 도구가 아니다. 민주가 입술을 더욱 세게 깨물었다. 치매 상태에서의 녹음은 무효 소지가. 회계법인 관계자가 고개를 들었다. 녹음에는 정확한 날짜와 시간, 참조 문서명과 서명, 절차 설명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녹음 직후 며칠간의 인지 기능 평가 기록도 양으로 남아 있어요. 혜진은 추가 자료를 내밀었다. 이사장이 치매 진단을 받기 전에 받은 인지 기능 검사 결과였다. 녹음 당일의 상태가 정상 범위였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증거였다. 시민단체 활동가가 말을 이었다. 어젯밤 강제날인 시도는 형사 절차로 이관하겠습니다. 성년후견 제도를 악용한 명백한 사례입니다. 태석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여전히 반박을 시도했다. 관리인이 무단으로 가져간 것들 아닙니까? 절도 혐의도 절도가 아닙니다. 혜진의 목소리가 조용하지만 단호했다. 이사장님께서 직접 맡겨주신 것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실제로 혜진이 준비한 자료는 완벽했다. 12시 7분의 시계 정지, 서재 출입, 지하 이동, 차고 탈출까지 모든 것이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각 단계마다 객관적 증거가 뒷받침했다. 주변에서 플래시가 번쩍였다. 언론 관계자들도 와 있었다.
누군가 혜진에게 질문했다. 왜 이 모든 위험을 감수했나요? 혜진은 잠시 생각했다. 50년 동안 품고 있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돌봐온 일을 끝까지 돌보는 것. 제 일은 그뿐입니다. 단순한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다. 혜진은 화려한 말이나 거창한 이유를 늘어놓지 않았다. 그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다. 그때 뒤쪽 출입문이 열렸다. 휠체어가 들어오는 소리가 났다. 혜진은 몸을 돌렸다. 도균 이사장이었다.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눈빛은 전날보다 또렷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그를 바라봤다. 자녀들의 얼굴에는 당황과 죄책감이 동시에 스쳤다. 특히 태석은 아버지의 시선을 피하려 했다. 도균은 혜진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다. 치매로 인해 표정이 굳어진 얼굴이었지만 그 미소는 분명했다. 12시 7분. 잘 들었구먼. 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이사장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한 일을 인정해주고 있었다. 회계법인 관계자가 마지막으로 발언했다. 신탁 문서에 따라 재단 이사회 구성을 개편해야 합니다. 외부 공익이사가 과반을 차지하게 되고 회계 투명성 시스템도 도입됩니다. 혜진은 미리 준비한 개편안을 내놓았다. 밤새 작성한 문서였다. 신탁에 따른 새로운 지배구조, 공익이사 선임 절차,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 그리고 공연예술 교육 프로그램 예산 확대 계획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자녀들의 얼굴에 체념과 후회가 겹쳤다. 특히 민주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무언가 말하고 싶어 했지만 결국 입을 열지 못했다. 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휴대폰만 바라보고 있었다. 법정 다툼은 앞으로의 몫이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최소한의 진실이 회복되었다. 재단은 공익의 이름으로 진정한 주인을 되찾았고 밤마다 숨죽여 지켜지던 진실은 낮의 언어가 되었다. 혜진은 소영의 손을 꽉 잡았다. 젊은 큐레이터의 손이 따뜻했다. 이제부턴 공개된 규칙으로 움직이자. 빗속에서 로비 스피커에서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도균이 생전에 가장 좋아하던 현악 서주였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틀어준 것 같았다. 아마 이사장의 지시였을 것이다. 혜진은 가만히 눈을 감았다. 음악이 마음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다. 50년 동안 이 재단에서 들어온 수많은 음악들이 기억 속에서 되살아났다. 젊은 연주자들의 열정적인 연습 소리, 완성된 무대에서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선율들, 그리고 관객들의 감동에 찬 박수 소리까지. 늦은 정오의 햇빛이 로비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다. 그 빛 속에서 혜진은 새로운 시작을 느꼈다. 관리인으로서의 일은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재단은 이제 새로운 체제로 운영될 것이다. 외부의 투명한 감시 하에 진정한 공익을 위해 움직일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혜진이 있을 것이다. 더 이상 단순한 관리인이 아니라 재단의 가치를 지키는 수호자로서 말이다. 도균 이사장이 휠체어에서 힘겹게 일어나려 했다. 간병인이 부축했지만 그는 자신의 힘으로 혜진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고맙다. 혜진아, 정말 고맙다. 그 손길에서 50년의 신뢰와 감사가 전해졌다. 혜진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안도와 성취, 그리고 새로운 희망의 눈물이었다. 음악이 계속 흘렀다. 재단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